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 있었고 정순자는 얇은 담요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방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작게 깜빡였고 머리맡에 약통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그녀는 손등을 살짝 비비며 기침을 2번 가볍게 흉내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눈가의 주름은 결심처럼 좁게 모였죠. 사진틀 속 남편의 낡은 미소가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자는 장롱에서 두꺼운 코트를 꺼내고 검은 원피스를 차려입었어요. 주머니에는 주민등록증과 병원 예약증 사본, 그리고 오래된 통장이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큰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엄마 좀 아파서 라는 문장을 떠올리다가 이내 화면을 껐습니다. 그녀는 할 일을 이미 정한 사람처럼 신발끈을 여며 묶었죠. 문 밖으로 나오며 고무대야를 뒤집어 말려두고 가스밸브를 한 번 더 돌려 확인했습니다. 마을길 끝에서 택시를 부르는 손끝이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렸습니다.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사라지고 고가도로와 유리 건물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정순자는 무릎 위 가방을 꼭 쥐었고 주름진 손마디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을 흘끗 보며 말을 걸었어요. 서울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아들 집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고 와이퍼가 유리 위를 일정하게 오갔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금 알림이 크게 울렸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죠. 손끝이 주머니 속 봉투 가장자리를 더듬었고 종이의 각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정순자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현관 수납장에 대리석이 반짝였습니다. 전자 경비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정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깨를 곧게 세웠죠. 층수가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졌고 그녀는 천천히 입김을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문 앞 현관 센서가 반응하자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고 이내 단단히 눌렀습니다. 실내에서 잔발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얕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야. 잠시 정적이 내려앉고 내부의 문고리가 한 번 돌아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향수 냄새와 따뜻한 난방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큰아들 민호의 얼굴이 문지방 위로 드러났고 넥타이 매듭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과 손가방 그리고 신발 끝을 순서대로 스쳤죠. 엄마, 회의가 고지라서요. 그녀는 잠시 웃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흔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잠깐이면 돼. 안에 손님이 계셔서요. 문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이 날아왔다 사라졌고 카페 뒤로 낮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정순자는 목을 고르며 문턱에 발뒤꿈치를 붙였어요. 작은 비닐봉지가 바닥에 닿아 가벼운 비음이 났습니다. 민호는 현관장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시선은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어요. 봉투가 공기를 가르고 정순자의 손바닥 위에 얹혔습니다. 택시비라도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뺀 듯 낮았죠. 봉투 속 종이의 두께가 손끝에서 바로 느껴졌고 구김살이 일정했습니다. 현관 안쪽에서는 전자레인지 종료음이 울렸고 따뜻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다음 주에 식사하자. 응, 바쁠 텐데 몸 챙겨라. 민호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다가
곧 펴졌습니다. 그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회색 양복 소매를 손등으로 한번 쓸었죠.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팔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복도는 조용했고 바닥에 대리석 문양만 번들거렸습니다. 정순자는 봉투를 가방 안쪽으로 넣으며 숨을 고르게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 매듭이 잘 묶이지 않자 잠시 벽에 기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흘러나왔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코트를 여미고 단추를 하나 더 채웠습니다. 내려가는 층수 표시가 느리게 깜빡였고 그녀의 시선은 숫자 아래에 멈춰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경비원의 모니터에 비친 자신이 아주 작게 보였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경비원은 습관처럼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단지 입구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발 뒤꿈치가 신발에 닿아 가볍게 비볐어요. 바람이 코트깃을 스쳤고 햇빛은 차갑게 금속 난간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그녀는 송곳처럼 얇은 공기를 한번 삼켰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지만 정순자는 꺼내보지 않았어요. 상가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지 않았고 대신 오래된 어떤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자신이었던 시절의 표정이었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허벅지 근육이 느슨해졌습니다. 좌석옆 광고지에 빛이 반사돼 눈이 잠깐 시렸어요. 그녀는 좌우로 허리를 돌려 굳은 허리를 풀었습니다. 종이봉투 가장자리를 다시 만지며 돈의 두께를 가늠했죠. 이 금액으로는 왕복 택시비가 겨우 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둘째의 작업실 주소가 떠올랐고 지하철 노선이 한 장의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정순자는 천천히 일어섰고 발끝을 모아 균형을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꼭 쥔 채 계단으로 내려가며 숨을 한 번 더 길게 뱉었어요. 오늘 하루는 길겠지만 해야 할 일의 끝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기울기 시작했고 건물 그림자가 인도 위로 길게 드리워졌죠. 정순자는 그늘을 뚫고 다시 빛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작은 마디마다 더 또렷해졌고 가슴 안쪽의 소리는 잠잠해졌어요. 멀리서 지하철 도착 안내음이 울렸고 플랫폼에 내려앉은 바람이 코트깃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음 목적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뿐이었죠. 지하철이 한번 크게 흔들리자 정순자의 손가방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빛들이 푸르게 깜빡였고 그녀는 그 빛 사이로 둘째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진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날 공항에서 미소를 지으며 엄마 나 이제 시작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몇 번의 전시 초대장이 전부였죠.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의 구김을 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간판이 유리창에 비치자 눈이 잠시 시려왔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자 퀴퀴한 페인트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섞인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정순자는 주소가 적힌 메모를 손에 쥐고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공방의 창문엔 페인트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고 문틈 사이로 밝은 조명이 새어나왔죠. 그녀는 문고리를 돌리며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공방 안에는 캔버스들이 벽 가득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물감이 떨어져 굳어 있었고 선풍기에는 붓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헤드폰을 낀 채 음악에 맞춰 붓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엔 물감이 묻어 있었고
팔뚝에는 지난밤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죠. 진호야,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공간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진호가 놀란 듯 돌아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헤드폰을 벗은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피곤이 먼저 스쳤죠. 엄마, 어쩐 일이세요? 그냥 내 얼굴 좀 보러 왔지. 그녀는 구석의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방 안에는 기름 냄새와 물감의 냄새가 섞여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진호는 붓을 세워놓고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자는 눈앞의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선이 뒤엉켜 있었고 그 위엔 검은 점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그림이 유행이야? 엄마,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짧은 대화가 공기 중에 떠 있다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고 그녀는 그 표정을 금세 읽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일 중이에요. 다음에 얘기해요. 정순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 마른 물감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진호는 다시 붓을 들고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며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 일하렴. 짧은 말 속엔 억눌린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캔버스 위로 떨어졌고 물감이 번지듯 그녀의 마음도 희미하게 번졌어요. 정순자는 문 밖으로 나와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었습니다. 비는 옷깃을 적시고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전봇대 불빛이 깜빡였고 길가의 고양이가 비를 피해 담벼락 밑으로 숨었어요. 정순자는 발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언젠간 이 비를 피하고 싶구나. 버스 정류장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등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들며 무게를 더했죠. 그녀는 젖은 종이를 꺼내다 다시 넣었습니다. 이 돈은 아직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들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비워지는 듯 했어요. 괜찮아요. 작은 속삭임이 입술을 떠나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버스 전광판 불빛이 번쩍였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비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무력함이, 눈빛엔 사랑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어렴풋한 결심 하나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우산도 없이 내리던 빗속을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도로 위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봉투는 젖어 구김이 생겼고 그녀의 코트 자락은 물에 찢긴 종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택시를 타려다 돈이 아까워 발길을 돌렸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갈 힘조차 남지 않아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을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늘 물어보던 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막내 병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야, 혹시 지금 집에 있니? 네, 있어요. 어딘데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눌러왔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야.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전화를 끊고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창문이 뿌옇게 김으로 가려져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좌석 옆에 앉은 학생들이 이어폰을 낀 채 웃고 있었고 그 소리에 정순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다는 건 저런 거지.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손끝으로 코트의 단추를 한 번 더 채웠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몸이 흔들렸고 그녀의 어깨는 매번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몇 번의 정류장을 지나자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포장마차. 그곳은 오래전 남편이 일하던 공장 근처였습니다. 그땐 참 열심히 살았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하차벨을 눌렀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집집마다 김이 새어나오는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비가 그쳐서인지 하늘엔 희미하게 달빛이 걸려 있었죠. 병호의 집은 골목 끝, 허리 굽은 담장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쪽에서 개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왔어요. 시루야, 조용히 해. 낮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병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자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비 오는 날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얼굴이 보고 싶더라. 병호는 말없이 수건을 꺼내 그녀의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식탁 위엔 막 끓인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뚝배기 안에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고 방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정순자는 그 냄새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앉아요. 밥 금방 퍼올게요. 병호는 밥솥을 열고 하얀 김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밥 냄새에 섞인 고소한 향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누그러뜨렸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병호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국물을 떠먹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짭조름한 된장 맛이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내 손맛이지? 그럼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거 생각나서. 순자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병호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어요. 거친 손끝에 물이 닿을 때마다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참 변한 게 없구나. 병호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저요? 그냥 사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호는 아무 대답 없이 행주로 손을 닦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엄마, 방 따뜻하게 해놨어요. 푹 쉬세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불 위에 앉은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끝 가로등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비에 젖은 털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자신의 마음과 닮아 보였죠.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그래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 속 공기가 따뜻하게 퍼졌고 심장은 오랜만에 조용히 고동쳤습니다. 바깥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여전히 은은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향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외로움을 덮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상처들이 부드럽게 풀리듯 그녀의 손끝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이완되었죠. 그녀의 표정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의 끝이자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친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병호의 집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햇빛이 방바닥을 길게 가르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접이식 의자에 걸어둔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단단해 보였고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과 함께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종이 끝자락이 닳아 색이 바랬고 잉크는 오래된 시간의 흔적처럼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조용히 병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에 미소를 한번 지은 뒤 발끝으로 살짝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한기가 발목을 감싸며 그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노인은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갑니다. 손에 든 가방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오래된 대화가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겼던 말이었죠. 순자야, 애들한테는 공평하게 나눠줘야 해. 다 내 덕분이잖아. 그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공평이라는 게 결국 마음 없는 나눔이면 무슨 소용이람.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방식으로 나눠야겠어요. 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초록색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복지 상담센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안쪽으로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유언장 작성하려고요. 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새로 쓰는 거예요. 옛날 건 마음이 바뀌어서요. 직원은 준비된 서류를 건네며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인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붓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은 그녀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벤치에는 비둘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유언장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삼남균등 분배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장을 따라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균등 말고 진심으로 해야겠네요.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랜 굴레가 끊어지는 듯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 조각난 종이들이 흩날렸고 햇빛이 그 위에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있던 지갑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이건 당신도 이해할 거예요. 그녀는 남은 종이 조각을 손바닥에 모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에 그 조각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손끝에서 떨어지는 순간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졌죠.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렸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고요하게 뛰었고 미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버스 안창가에 비친 얼굴은 전보다 단단했고 눈빛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 안에는 새로 작성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정순자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후회의 끝에서 피어난 단단한 결심의 표정이었죠. 며칠 뒤 서울의 오후는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고 스마트폰 화면 속 문자 한 줄을 계속 내려다봤어요. 어머니가 유언장 제작성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이마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자리 부장이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커피잔을 두드리며 생각했죠. 아직 건강하신데 왜 이런 일을? 그의 머릿속엔 돈, 상속, 체면, 그리고 동생들의 얼굴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은 흐릿하게만 보였고 회의 보고서의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미뤄요. 한편 진호는 작업실 구석에서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완성하던 그림은 아직도 젖은 채였습니다. 캔버스 위로 떨어진 물감 한 줄이 흘러내려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전화기에서 들린 변호사 사무실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유언 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는 웃음을 흘리며 혼잣말했죠. 결국 그렇게 되셨네. 손끝이 떨려 와인잔을 내려놓는 순간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는 의자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시더니. 하지만 그 말 끝에 남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형제는 서로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죠. 엄마, 요즘 진짜 아프신가 봐. 너 들었어? 진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병우한테 물어봐. 그 문자를 읽은 민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지만 진호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병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엄마 요즘 무슨 일 있냐? 글쎄요, 특별한 건 없어요. 왜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얘기가 나오더라. 그게 사실이냐? 글쎄요. 그런 거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짧은 대화가 끝나자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 불빛이 눈을 찔렀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세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숫자와 서류 사이에서 불안한 손가락을 떨었고 진호는 캔버스 위에 던져진 붓을 다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병호는 잠든 어머니 방문 앞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걱정보다도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유 없이 그런 결정을 하진 않겠지. 새벽이 되자 정순자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파 한 단을 고르고 손끝으로 무의 윤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웃이 다가와 말을 걸었죠. 순자 씨, 요즘 얼굴이 밝네요? 그래요? 아마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죠. 저녁 무렵 서울의 두 아들은
동시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봤고 진호는 지갑 속 낡은 사진을 꺼내 잠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엔 세 형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죠. 그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창밖엔 어두운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공통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지금에서야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걸까? 그날 밤 정순자는 낡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인내와 이제서야 꺼낸 복수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국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부엌 창문에 내려앉았고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엔 슬픔이 아닌 어떤 깨끗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조용히 퍼지고 있었죠. 고향집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은 이미 부엌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고 된장국의 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주전자에 차를 따르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쯤 도착하겠죠. 그녀의 입술 끝이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고요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 마당에 낯익은 차 2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먼저 내린 민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관문을 올려다봤고 뒤이어 진호가 담배를 끄며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사이로 감나무 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자 정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왔으니까 먹으면 되죠. 진호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국, 김치,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도 오랜만이네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해졌고 그 침묵을 깨듯 병호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어요. 형들 왔어요? 그의 얼굴엔 약간의 놀라움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셋은 한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눈빛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국을 덜며 말했어요. 이제 너희끼리 얘기 좀 해봐라. 나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녀는 부엌 창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형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장 얘기 들었지? 진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들었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엄마가 멀쩡하신데 그런 서리를 왜 새로 써? 무슨 뜻이야? 병호가 조심스레 말을 끊었죠. 형, 그건 엄마 뜻이에요. 그냥 믿어드리면 안 돼요? 민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아니요. 그냥 엄마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식탁 위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찾았고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될 걸 왜 이러셔? 진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공평?
엄마가 공평한 대접을 받으셨어야 그런 말이 통하지.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이야? 그대로야. 평생 일만 하시고 우린 뭐 했어? 나도 형도 다 똑같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호를 노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히며 공기가 금속처럼 냉각되었습니다. 병호가 다급히 일어났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엄마 들으시면 속상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흔들리며 컵이 떨어졌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정순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지만 서로의 눈은 여전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흩어진 조각을 주워들며 한마디 했어요. 유리 조각은 밟으면 피가 나요. 한번 상처나면 오래 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민호와 진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병호만이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 바닥을 쓸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모여 작은 더미를 이루자 정순자는 그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깨질 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를 받아들고 쓰레받기 위에 조각들을 담았습니다. 바닥은 깨끗해졌지만 세 형제의 마음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아들은 서로 말을 잃은 채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순자는 부엌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보겠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잔잔한 복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감나무 잎 위로 떨어졌고 바람은 낮게 울리며 집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는 더 이상 밤 냄새 대신 싸늘한 긴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잔잔했지만 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감나무 잎에 맺혀 반짝였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에서 세 장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각 봉투에는 민호, 진호, 병호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손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어제의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상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아침 8시가 되자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호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네, 여보세요? 잠시 듣고 있던 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해드릴게요.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제 서류 관련해서 뭔가 전달하신다네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곧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식탁 위에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체국에서 세 통의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직원은 주소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가족분들께 보내시나 봐요? 정순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고 그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었어요. 우체국을 나서는 길,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길가 은행잎이 떨어져 발등을 덮었고 그녀는 그 잎을 가볍게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 무렵 민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죠. 이거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지만 봉투의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에게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그는 즉시 칼을 집어들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유산은 사랑을 준 자에게 남긴다. 민호의 손끝이 굳었고 눈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낮게 웃었습니다. 사랑이라 그걸 돈으로 바꾸지 말았어야 했나 봐. 진호의 작업실에도 같은 시간 우편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물감 묻은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익숙한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편지를 열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넌 아직도 그림 속에서만 사랑을 찾고 있구나.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붓을 잡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캔버스를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난 아직 미안해요. 작업실 안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는 병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현관 앞에 놓인 등기우편을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정순자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넌 나 대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라.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병호는 봉투를 가슴에 꼭 눌러 안았어요. 엄마, 그 말이 제일 무겁네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노을빛이 편지 위를 부드럽게 덮었어요. 그날 밤 세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 불빛을 바라봤고 진호는 붓 대신 손바닥으로 캔버스를 쓸었습니다. 병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은 듯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 결심은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속에서 세 형제는 각각의 불안을 껴안은 채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정순자의 필체로 내 뜻을 따르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아들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굳혔고 진호는 팔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불안한 시선으로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조심스럽게 맞잡고 있었죠. 잠시 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정순자님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묘하게 울렸습니다. 종이봉투가 열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의 공기를 가르는 듯 했어요. 첫 문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은 사랑을 준 자에게 남긴다. 순간 민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산과 부동산, 예금 등은 막내 이병호에게 귀속됩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죠.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아들이에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인의 뜻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진호는 말을 잃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도
마음은 멍했습니다. 그림 속에서도 사랑을 찾고 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호, 너도 알았지? 너도 알고 있었잖아. 병호는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재빨리 몸을 돌려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은 생전에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호가 조용히 일어나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형, 엄마는 이유 없이 이런 결정 안 하셨을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유? 이유가 뭐야? 돈이 많아서? 착해서? 병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내 눈물이 맺혔어요.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허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마를 짚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죠. 결국 우리가 만든 거네. 이런 결말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돈보다 따뜻했고 마음보다 진심이었다.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떠오르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병호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유언장을 단단히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진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낮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유언장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뭐였는지.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닿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비 내린 다음 날의 하늘은 흐렸고 회색빛 구름이 서울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정장을 입은 채 커피를 들었어요. 밖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커피잔 가장자리를 따라 물자국이 번졌죠. 어제의 유언장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을 준 자에게 남긴다. 그 한 문장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켜진 모니터는 그대로 멈춘 채였고 동료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결국 의자에 앉지 못하고 다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엄마한테 전화 한 통조차 어렵다고 느꼈을까?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자 도로 위에 우산을 쓴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문득 어머니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낡은 코트, 조용히 닫히던 현관문, 그리고 말없이 남겨진 봉투 한 장.
그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택시비 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이제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고 눈가가 뜨겁게 번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난 돈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낮은 속삭임이 사무실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편 진호의 작업실에도 조용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캔버스 위엔 미완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머니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죠. 진호는 그 앞에서 붓을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자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고 그 울림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땐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을까? 비 내리는 소리 속에 그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바닥의 물감 자국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붓자국보다 진한 후회의 선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호는 고향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멀리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앞엔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병호는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형들 마음도 곧 풀리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넌 나 대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라. 그 문장이 아직도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잠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이 조금 풀렸어요. 그날 저녁 민호의 집 현관 앞엔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병호. 상자 안에는 된장 한 병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 우리 다음엔 셋이서 밥 먹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호는 한참 동안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엔 후회와 함께 작고 희미한 용서가 섞여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세 형제의 집엔 각기 다른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창가엔 차가운 불빛, 진호의 작업실엔 희미한 스탠드, 그리고 병호의 방엔 따뜻한 노란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그 빛은 세 사람을 조용히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남긴 사랑은 형태를 잃었지만 그 온도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창밖의 바람이 잔잔히 불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세 형제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밥 냄새, 그건 참 따뜻했지.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야 진짜 의미로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고향집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마루 끝의 풍경이 느리게 흔들렸죠. 병호는 새로 칠한 대문 앞을 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오래된 기억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뒤편 마루에는 작은 액자와 꽃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 덜 외로워요, 엄마. 그 말이 바람에 흩어지자
감꽃 한 잎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한 차량에서 민호와 진호가 내렸습니다. 민호는 수트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진호는 손에 들린 작은 캔버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오랜만에 얼굴이 마주쳤지만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병호가 웃으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왔어요, 형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오해와 거리감이 녹아 있었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진호는 조용히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따뜻했나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셋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병호가 된장찌개를 덮은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가 수저를 들며 웃었습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진호는 말없이 그릇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조용히 오갔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의 짠내와 구수함이 세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진호는 가져온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림에는 감나무 아래 앉아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한복, 고요히 떨어지는 감꽃, 그리고 흐릿한 미소. 병호는 그림을 보자마자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 그의 목소리엔 후회보다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림, 엄마 방에 걸게. 셋은 함께 낡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벽 한쪽엔 예전에 정순자가 쓰던 수첩과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병호가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싸우지 않아요.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병호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녁 무렵 감나무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세 형제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부엌에서 끓는 찬물 소리, 그 모든 게 평화롭고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형제끼리 밥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봐.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니까 좋잖아. 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겠죠. 감나무 잎 사이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마당 위엔 부드러운 바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지. 세 형제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덮는 봄바람 같았고 저녁빛 속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세월의 오해는 마침내 봄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따뜻한 밤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